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언니, 하와이 가는데 당연히 비즈니스석 타야죠. 저 신혼여행 가는 건데 설마 이코노미석 태워서 망신 주려는 건 아니죠? 당당하기 짝이 없는 신우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카드를 긁어 3천만 원을 결제했다. 돈을 쓰면 조용해질 줄 알았건만 시어머니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내 코끝을 삿대질하며 비웃었다. 그깟 푼돈 좀 번다고 여기서 대인배 행세야? 그게 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준 돈인 줄 누가 모를까봐. 그래요. 연봉 3억을 받는 외국계 기업 임원인 내가 당신들 눈에는 그저 아들 덕에 기생하는 벌레로 보였나 보죠.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탑승 딱 1시간 전 수수료 전액 차감 및 일정 취소 버튼을 눌렀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나는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다. 진짜 재미있는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깟 푼돈 좀 번다고 여기서 대인배 행세야? 우리 민우가 월급 통장 안 맡겼으면 내가 무슨 수로 이런 큰 돈을 내겠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VIP 라운지 안호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중앙 냉난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바람이 뒷덜미를 파고들며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낮게 담소를 나누던 여행객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반박자씩 멈췄다.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수십 개의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내 등줄기에 촘촘히 박혔다. 나는 푹신한 천연 가죽 소파에 앉아 얼음이 가득 담긴 생수잔을 들고 있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핏기가 가시도록 잔을 꽉 쥔 내 손가락 마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최고급 양모 카페트 위로 툭툭 떨어지며 소리 없이 짙은 얼룩으로 번져갔다. 내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는 턱을 꼿꼿하게 쳐들고 있었다. 비싼 쿠션 팩트를 잔뜩 두른 그 얼굴은 방금 내뱉은 독설에 스스로 흥분한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옆 소파에 앉은 안사돈, 즉 신우이 강유진이 오늘갓 결혼한 신랑의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흘겼다. 강남구에 살며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유세하는 그 안사돈은 본차이나 찻잔을 든 채 알듯 말듯 한 비웃음을 머금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마치 돈으로 환심을 사서 자신의 천박함을 감추려는 비굴한 여자를 구경하듯이 말이다. 내 시선은 오만함으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신우이 강유진의 발치에 놓인 커다란 명품 캐리어 3개에 머물렀다. 지난주 그녀가 백화점에서 내 카드를 긁어 사들인 한정판이었다. 귓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걷잡을 수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흉곽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수축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쓰라림이 밀려왔다. 결혼 3년 차. 그 3년 동안 나 윤지아는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 총괄 이사로서 연봉 수억 원을 받았다. 반면 내 남편 강민우는 구청에서 일하며 한 달에 3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평범한 공무원일 뿐이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도 결혼 전 내가 전액 현찰을 주고 산 4명의의 집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가는 그 극성맞은 교회 여전도회 안에서 그 사모님들의 수다 속에서 강민우는 하늘이 내린 국가의 동량, 엘리트 공무원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리고 나 윤지아는 아들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집구석에서 빈둥거리고 애 하나 못 낳는 팔자 좋은 전업주부로 전락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과 커피콩 냄새가 섞인 라운지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통제할 수 없이 지난달 추석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그날 서울에는 으스스하고 축축한 가을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감각이 사라진 다리를 웅크린 채 시댁의 비좁은 부엌 바닥에 무려 8시간이나 쪼그려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지글거리는 뜨거운 기름 솥이 있었고 나는 혼자서 차례상에 올라갈 동태전, 애호박전, 동그랑땡을 전부 부쳐냈다. 찌든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에 지독하게 들러붙었고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강민우, 강유진이 교자상에 둘러앉아 내가 사온 최고급 한우를 구워 먹으며 텔레비전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거리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 전 소쿠리를 들고 나갔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싸늘하게 흘겨보며 이렇게 말했다. 손이 어찌나 굼든지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 밖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밥벌이를 하는 건지 쯧쯧. 푼돈 좀 번다고 집에서 유세 떨 생각 마라. 여자는 시집 오면 시부모와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는 게 본분이야. 그리고 지금 강남 시댁 사람들 앞에서 강유진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친정엄마 노릇을 하는 게 법도라는 핑계로 내게 3천만 원을 강요했다. 시누이 시집 가는데 보태는 혼수 명목이었다. 3천만 원, 무려 2만 달러가 넘는 거금? 나는 끝없는 언쟁을 피하고 싶어 평소 거래하던 여행사에 연락해 하와이 최고급 리조트 스위트룸과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2장을 예약해 주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어제 늦은 밤 침대에 지친 몸을 누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 강유진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았다. 사진에는 비즈니스석 항공권 예약 화면이 캡처되어 있었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오빠. 내 신혼여행을 위해 비상금까지 싹 다 털어줬다. 역시 피가 섞인 진짜 가족만이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다니까? 평소에 째째하게 구는 어떤 사람과는 다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우리 오빠가 나서야 해결된다. 그 게시물 아래에는 연꽃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 시어머니의 계정으로 댓글이 달려 있었다. 우리 민우가 어릴 때부터 동생을 끔찍이 아꼈지. 그게 다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다. 유진아, 배 아파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와라. 배 아파하는 사람. 피땀 흘려번 돈. 나는 천천히 눈을 떴고 쉴 새 없이 나불거리는 시어머니의 입술로 다시 시선을 맞췄다. 그녀는 여전히 안사돈에게 강민우가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철없는 며느리인 내게 월급 통장을 맡겨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인배 행세를 할 수 있는 거라며 떠벌리고 있었다. 물잔을 든 오른손이 극도의 분노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찰그랑찰그랑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고 입안에서 옅은 피비린내마저 느껴졌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배 위에 다소곳이 모은 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는 비굴한 말을 내뱉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아주 짧고 차갑고 심지어 약간 쉰 소리가 섞인 냉소였다. 웃음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라운지 안에서는 유독 튀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하안검 수술을 해서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감히 이 타이밍에 내가 그런 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 지금 비웃었니?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치솟았고 유리를 긁는 손톱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들고 있던 물잔을 내 앞에 대리석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유리와 돌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에르메스 토트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엄지손가락을 화면 아래에 대고 지문으로 잠금을 풀었다. 화면이 순식간에 밝아지며 무표정한 내 얼굴 위로 눈부신 빛을 던졌다. 나는 익숙한 파란색 여행사 앱 아이콘을 눌렀다. 시스템이 2초 정도 로딩되더니 메인 화면이 떴다. 나는 곧바로 내 예약 내역으로 들어갔다. 화면 맨 위에는 하와이 7일 최고급 허니문 패키지라는 글씨가 선명했고 상태는 출발 임박이었다. 비행기 이륙까지는 이 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반초 정도 허공에 머물렀다. 옆에 앉아있던 강유진이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신랑과 낮게 속삭이던 것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새언니, 지금 뭐해? 빨리 현지 렌터카 정보나 확인해줘. 거기 도착했는데 마중 나오는 차도 없으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시겠어?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예약 취소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다. 화면이 번쩍이더니 커다란 경고 메시지가 떴다. 굵은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재 출발 시간까지 24시간이 채 남지 않아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10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상 손실 금액 3천만 원 정말로 취소하시겠습니까? 3천만 원에 꽤 괜찮은 국산차 한 대를 뽑을 수 있고 평범한 가정의 2년치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돈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저 허공으로 사라질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 내 입꼬리가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호를 그렸다. 엄지손가락이 확인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 가운데에 로딩을 알리는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았다. 1초, 2초, 3초. 띠링 하는 가벼운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 초록색 체크 모양의 아이콘이 떴다. 예약이 성공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환불 금액 0원. 나는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가슴속에 꽉 막혀 숨통을 조이던 탁한 공기가 이 순간 훅 하고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얼음장같이 차갑고도 명료한 각성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실크 셔츠의 밑단을 가볍게 털어 정리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수화물 붙이셔야죠.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평온했다. 감정의 높낮이 따위는 전혀 없는,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말투였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있던 실크 스카프를 집어 어깨에 두르더니 안사돈을 향해 아부하는 듯한 미소로 얼굴을 싹 바꿨다. 어머, 사돈어른. 흉한 꼴을 보여서 어떡합니까? 우리 집 며느리가 저렇게 눈치가 지지리도 없어서요. 자, 카운터로 가시지요. 강유진은 신랑의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맨 앞장서서 걸었다. 세 개의 커다란 캐리어가 매끄러운 바닥을 구르며 웅웅거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5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공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안내 방송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가며 항공편 정보를 알리고 있었다. 강유진은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의 지상직 승무원에게 여권을 건넸다. 예비 신부 특유의 자만심과 기대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빠르게 몇 번 두드렸다. 그러다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모니터를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직업적인 미안함을 담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만 강유진 승객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고객님의 비즈니스석 항공권 2장과 연계된 하와이 호텔 패키지가 불과 5분 전에 전액 취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시끄러운 공항 대합실 한가운데에 내리꽂힌 날벼락과도 같았다. 강유진의 미소가 순식간에 얼굴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카운터 위로 왈칵 몸을 기대며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삑사리가 났다. 뭐라고요? 취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똑바로 확인하신 거 맞아요? 이거 우리 오빠가 끊어준 VIP 최고급 패키지라고요. 지상직 승무원은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며 모니터를 약간 돌려 보여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게다가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 취소하셨기 때문에 100% 위약금이 차감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된 유효한 일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랑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강유진을 획 돌아보며 노골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진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며.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튀어나가더니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살을 파고들 기세로 승무원의 팔뚝을 덥석 움켜쥐었다. 야, 이 망할 아가씨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리가 3천만 원이나 주고 산 건데 취소가 될 리가 있나. 당장 너희 매니저 불러와. 그들이 한데 엉켜 난장판을 벌이고 있을 때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그들에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매니저 부를 필요 없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또렷하게 꽂혔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그녀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미친 듯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내 코앞을 가리켰고 극도의 분노로 손끝이 덜덜거렸다. 내 년이, 이 독사 같은 년이 취소한 거야? 분노로 추악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자 나는 문득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다. 네, 어머님이.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아까 라운지에서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깟 푼돈 좀 번다고 여기서 대인배 행세한다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서 사색이 된 신랑과 저 멀리서 경악한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보는 안사돈을 쓱 훑어보았다. 어머님께서 그 돈을 푼돈이라고,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하시니 저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3천만 원쯤이야. 공중에서 펑 터지는 폭죽 소리 들은 셈 치면 그만이죠. 너희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당장이라도 내 머리채를 쥘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아까 라운지에서부터 들고 나온 그 얼음물을 든 손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손목을 가볍게 획 틀었다. 촥 하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유리잔에 반쯤 남아있던 얼음물이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비싼 구두 위로 정확하게 쏟아졌다. 지난달에 내가 사준 이탈리아제 송아지 가죽 구두였다. 얼음물이 튀어오르며 그녀의 살구색 스타킹을 적셨다. 얼음 조각 몇 개가 매끄러운 바닥으로 떨어져 저 멀리 미끄러져 갔다. 시어머니의 동작이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었다. 흠뻑 젖은 자기 발끝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입은 떡 벌어졌으나 단 한마디의 비명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하와이에 가고 싶으세요? 나는 텅 빈 유리잔을 옆에 있던 수화물 저울 위에 툭 내려놓았다. 챙그랑 맑은 파여름이 울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귓가로 다가가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그럼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 그 한 달에 300만 원도 안 들어오는 월급 통장으로 직접 정가 주고 비행기표 사서 가세요. 말을 마친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더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공항 주차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 또각, 또각 맑고 리드미컬한 소리를 냈다. 걸음걸음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내 뒤로는 아주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강유진의 무너져 내리는 비명과 시어머니의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쌍욕, 그리고 신랑의 분노에 찬 고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소리들이 한데 뒤엉켜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내 소유의 검은색 포르쉐 파나메라에 올라탔다. 차 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밖의 모든 소음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천연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길게 숨을 토해냈다. 바로 그때 조수석에 던져둔 스마트폰 화면이 미친 듯이 번쩍거렸다. 화면에는 강민우라는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밀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강민우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윤지야. 너 돌았어. 도대체 공항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우리 엄마가 방금 전화해서 숨 넘어가게 오시잖아. 유진이 시댁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걔가 앞으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라고. 이 독한 년아, 당장 차 돌려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당장 비행기표 다시 끊어놔. 안 그러면 나 절대 너 가만 안 둬.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귀를 찌르는지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날 정도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화면에서 올라가는 통화 시간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10초,
11초, 12초. 그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내친 김에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세상이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엔진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스포츠카가 묵직한 배기음을 뿜어내며 어두침침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울의 하늘은 어느새 잔뜩 찌푸려 있었다. 먹구름이 짙게 깔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물기를 닦아냈지만 순식간에 새로운 빗물로 뒤덮였다. 40분 후 차는 마포구 고급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육중한 현관문 앞에 섰다. 최신형 스마트 도어록이 설치된 문. 지난 3년간 이 집의 비밀번호는 강민우의 생일이었고 시어머니와 강유진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제 집처럼 비밀번호를 치고 내 사적인 공간을 밥 먹듯이 침범했다. 심지어 한 번은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내 옷장을 뒤져 명품 코트 몇 벌을 쇼핑백에 쑤셔 넣고 강유진에게 가져다 주려던 적도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검지손가락을 뻗어 도어록 화면을 터치했다. 어두운 복도에 파란색 숫자 키패드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나는 그 지긋지긋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도어록 아래에 숨겨진 패널을 열고 초기화 버튼을 눌렀다. 안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텅 빈 복도에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숫자를 빠르게 눌렀다. 그리고 음성 안내에 따라 오직 나 혼자만 아는 완전히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정보도 전부 삭제하고 내 것만 남겨두었다. 띠링. 새 비밀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기계음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가운데에 절대 뚫리지 않는 견고한 갑옷을 하나 두른 것 같았다. 문을 열고 텅 빈 거실로 들어섰다. 불을 켜지 않아 거실은 통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잿빛 하늘빛뿐이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가가 그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의 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치고 개인 인터넷 뱅킹과 클라우드 자료실에 로그인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을 빠르게 가로질러 결혼 전 재산 목록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멈췄다. 더블 클릭을 했다. 그 안에는 스캔된 전세 계약서 한 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 현재 시어머니와 강유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다. 3년 전 나와 강민우가 결혼 준비를 할 때였다. 시어머니는 곰팡내 나는 낡은 반지하 방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을 키워놨더니 아들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자기는 이 썩어 빠진 반지하에서 늙어 죽게 생겼다며 말이다. 강민우는 내 무릎을 끌어안고 콧물까지 흘리며 엎드려 빌었다. 제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의 나는 정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던 게 분명하다. 그 알량한 효심이라는 것에 감동까지 받았으니 말이다. 나는 직장 생활 내내 악착같이 모은 5억 원을 꺼내어 내 명의로 시어머니가 살 일산 전셋집을 구해주었다. 무려 5억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임차인단에 선명하게 박힌 윤지아라는 세 글자. 나는 화면에 뜬 5억이라는 끔찍한 숫자를 노려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비틀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시죠? 일산 아파트 세입자 윤지아입니다. 내 목소리는 외국계 기업 임원 특유의 사무적이고 냉철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네, 계약이 다음 달 만료죠. 제가 오늘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전세 연장 안 하려고요. 5억 원 보증금 반환 준비를 최대한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내일 법원에 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해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달 안으로 방 뺄 겁니다. 만약 버티고 안 나간다면 불법 점유로 간주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미친 듯이 문을 부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쾅, 쾅, 쾅. 묵직한 주먹이 쇠로 된 현관문을 내리치며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음을 냈다. 곧이어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게 입력하자 도어록에서 찢어질 듯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문 열어. 윤지야, 이 미친년아. 당장 기어 나와서 문 안 열어. 강민우의 목소리였다. 잔뜩 독이 올라 길길이 날뛰는 그 목소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야수 같았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비디오폰 화면 앞에 섰다. 화면 속 강민우의 얼굴은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지고 머리칼은 엉망인 채로 미친 사람처럼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있었다. 그 뒤로는 비를 쫄딱 맞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시어머니와 화장이 다 번진 채 엉엉 우는 강유진의 모습도 보였다. 신랑은 따라오지 않았다. 보나마나 강남시댁 쪽과는 그 난장판 끝에 완전히 파혼을 맞은 게 분명했다. 윤지야, 너 비밀번호 바꿨어? 내가 뭔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해. 여기 내 집이야. 강민우가 카메라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렌즈에 튀는 침방울이 역겨울 정도였다. 뒤에서 시어머니도 꾀꾀거렸다.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서 이 독사 같은 년 잡아 쳐넣어. 감히 시어미를 공항 바닥에 버리고 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며느리를 들여놓. 나는 화면 속에 비친 추악한 세 사람의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밖에서 문을 부수던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강민우가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다.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이 문 다 부숴버릴 테니까. 나는 핏발이 선 그의 두 눈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욱 문밖의 스피커로 흘러나간 내 목소리는 온기라곤 한 점도 없이 얼어붙어 텅 빈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내일 오전 9시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봐. 신분증 꼭 챙겨오고. 강민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듯 멍청하게 굳어버렸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법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소리야. 나는 잠시 뜸을 들인 뒤 한 글자씩 뼈에 새기듯 말했다. 명심해. 너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니까. 말을 마친 나는 밖에서 다시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발악하는 비명을 철저히 무시했다. 손을 들어 비디오폰의 전원 차단 버튼 위에서 손끝을 멈췄다. 복도의 센서 등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강민우가 다시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손끝에 힘을 주어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순식간에 죽은 듯이 새카매졌다. 소음의 자극이 사라지자 복도의 센서 등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현관 전체가 숨막히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두꺼운 물막을 통과하는 듯한 둔탁한 문 두드리는 소리만이 지칠 줄 모르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절망적인 울부짖음 같았다. 쾅, 쾅, 문틀의 먼지가 파르르 떨어져 내렸다. 나는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화면 유리에 닿았던 손끝의 차가운 감촉을 음미했다. 지난 3년간 짓눌려 있던 흉곽 속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미친 듯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 호흡이 가빠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서울의 가을비가 머금은 축축하고 서늘한 곰팡내가 폐부를 채웠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저 밖에는 결혼식 날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숨 바쳐 나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처럼 나를 저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고급 맞춤 한복을 빼입고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가 진흙탕과 발자국으로 얼룩진 복도 바닥에서 시장통의 시정잡배처럼 패악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문밖에 솟아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맨발로 차갑고 매끄러운 원목 마루를 밟으며 한 걸음씩 거실로 돌아갔다. 거실의 통유리창 밖으로 마포구 전체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에 집어삼켜져 있었다.
멀리 한강 다리의 네온사인들이 빗물에 일그러져 흐릿한 빛의 덩어리가 되었고 마치 어둠 속에 숨어 나를 비웃던 눈동자들 같았다. 부엌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가가 양문형 냉장고에서 얼음물 한 병을 꺼냈다. 페트병 겉면에 순식간에 자잘한 물방울이 맺혔고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들어와 극도의 긴장으로 뻣뻣해진 근육 속으로 스며들었다. 병뚜껑을 비틀어 열고 고개를 젖힌 뒤 그 뼛속까지 시린 액체를 식도로 콸콸 쏟아부었다. 얼음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칼 같았다. 내 오장육부 안에 3년 동안 썩어 문드러져 있던 그 지독한 찌꺼기들을 남김없이 박박 긁어내주는 것만 같았다. 3년 전 이렇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강민우는 하수구 악취와 짙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그 반지하 방에서 내 두 다리를 사생결단으로 끌어안고 엎드려 있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그의 얼굴이 내 다리에 비벼지는 바람에 200만 원짜리 실크 원피스가 엉망으로 더러워졌다. 그는 엉엉 울며 내게 매달렸다. 지아야, 우리 엄마가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이런 퀴퀴한 곳에서 병 들어가는 걸 도저히 못 보겠어. 나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하느라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못 드신 분이야? 제발 내 돈으로 우리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번듯한 전셋집 하나만 구해주라. 내가 맹세할게. 평생 너를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그때의 나는 그 알량하고도 눈물겨운 효심에 두 눈이 단단히 멀어버렸던 게 분명하다. 내가 그들 가족을 구원할 구세주라도 된 줄 착각했으니까.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 계좌에 있던 가용 자금을 전부 끌어모았다. 무려 5억 원 후 그 돈으로 경기도 일산의 넓고 환한 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새 집으로 이사한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모아놓고 아들이 출세해서 장만한 집이라며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다. 강유진은 당연하다는 듯 제일 큰 안방을 꿰찼고 내 결혼 전 옷가지들은 쓰레기 처박듯 창고방에 쑤셔 넣었다. 나는 주말마다 억지로 차를 몰고 1시간이 넘게 걸려 일산으로 불려갔고 부엌에서 파출부처럼 일주일치 밑반찬을 만들어 대령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내가 사온 깻잎이 덜 싱싱하다느니 반찬 투정이나 해댔다. 나는 들고 있던 물병을 내려놓았다. 유리병 바닥이 대리석 상판에 부딪히며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와 앉았다.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표정 없는 내 얼굴을 비췄다. 마우스를 움직여 PC 버전 메신저 앱 아이콘을 클릭했다. 길게 늘어선 연락처 목록에서 소망장로교회 여전도회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찾아냈다. 이 채팅방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전부 강남과 마포 일대에서 독실한 신자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남편 스펙과 재산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남의 말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모님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단체방 안에서 아들은 고위급 엘리트 공무원이고 며느리는 순종적인 글로벌 기업 임원이며 집안에 돈이 넘쳐나서 베풀기 좋아하는 완벽하고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유지해왔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반초 정도 허공에 머물렀다. 그리고 곧바로 폴더를 열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스마트워치로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채팅창에 끌어다 놓았다. 이어서 인터넷 뱅킹 이체 내역 페이지를 열었다. 내 시선이 화면을 가득 채운 빼곡한 숫자들 위로 차갑게 미끄러졌다. 작년 10월 15일 이체 금액 500만 원 메모란에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교회 가을 부흥회 헌금. 올해 1월 20일 이체 금액 800만 원 메모란에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담임 목사님 신년 선물 후원금. 지난달 12일 이체 금액 1000만 원 메모란에는 강유진 약혼식장 대관료. 나는 출금자가 윤지아로 명확히 찍혀있는 이 거액의 이체 증명서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그 단체 채팅방 창에 전부 끌어다 쏟아부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입력창에 깍듯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비수를 품은 문장을 써 내려갔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늦은 밤 평안하신지요. 강민우의 처 윤지아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불쑥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3년간 저희 시어머니께서 강민우의 이름으로 교회에 바친 거액의 헌금과 후원금들은 사실 모두 제 개인 급여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누이의 하와이 신혼여행 경비 3천만 원을 더 이상 대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공항에서 저를 몹시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며느리로서 능력이 부족하여 시어머니께서 교회에서 누리시던 체면을 더는 유지해 드릴 수 없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기 첨부된 이체 내역과 공항에서의 녹음 파일은 제 무능함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올립니다. 오늘부로 저는 시댁의 그 어떤 대외적인 지출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나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내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검지손가락으로 엔터 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휙 하는 가벼운 전송음이 울렸다. 음성 파일, 눈을 찌를 듯 선명한 10여 장의 이체 내역 캡처본, 그리고 그 장문의 메시지가 순식간에 채팅방에 뿌려졌다. 채팅방 메시지 옆의 숫자 마크는 원래 쉰생이었다. 하지만 불과 10초도 지나지 않아 그 숫자는 미친 듯이 깜빡이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45, 30, 12. 이 시간이면 진작에 우아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사모님들이 지금 이 초대형 폭탄을 맞고 일제히 눈을 번쩍 뜬 것이 분명했다. 나는 채팅방 안에서 곧 터져나올 가식적인 위로와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조롱 따위는 확인하지 않았다. 곧바로 노트북 화면을 덮어버렸다. 눈을 감자 지금쯤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시어머니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두꺼운 화장으로 덮어둔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로 번붓게 달아올랐을 것이다. 그녀가 사모님들 앞에서 3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 내 피땀 어린 돈으로 겹겹이 포장했던 그 고상하고 허영찬 껍데기가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그 추악한 민낯이 모두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비가 그쳤다. 서울의 하늘은 물로 씻어낸 듯한 서늘한 회청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시럽을 한 방울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들고 있었다. 씁쓸한 액체가 혀뿌리를 타고 넘어가며 내 뇌를 절대적인 각성 상태로 유지해 주었다.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SNS 푸시 알림이었다. 화면을 밀어 잠금을 풀자 새벽 3시에 강유진이 올린 새로운 게시물이 보였다. 사진의 배경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하와이의 해변이 아니었다. 벽지가 누렇게 뜬 한눈에 봐도 퀴퀴하고 싸구려 티가 나는 여관방이었다.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우중충하고 시커먼 겨울바다가 보였다. 사진 속의 신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강유진의 손이 뻣뻣하고 거친 여관 수건을 찢어질 듯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래에는 도끼가 뚝뚝 흐르는 문장 딱 하나가 적혀 있었다. 돈 때문에 남의 인생 망친 독살스러운 년, 언젠가 꼭 지옥에나 떨어져라. 나는 그 게시물을 보며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지옥에 떨어져? 강유진, 너는 아직 꿈에도 모르겠지? 진짜 지옥문은 바로 지금부터 열린다는 걸 말이야. 나는 SNS 앱을 닫고 스마트폰에 깔린 신용카드 관리 앱을 실행했다. 강민우는 내 명의의 메인 카드에 연결된 가족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는 공무원 조직은 술상무 노릇이 필수다. 과장님한테 줄을 잘 서야 승진한다며 매달 수백만 원씩 내 카드를 긁어댔다.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무의식적으로나마 이 결혼의 얄팍한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에 그동안 그의 카드 결제 내역을 깐깐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가족카드 상세 거래 내역을 눌렀다. 화면에 주르륵 떠오르는 빼곡한 결제 내역들은 마치 독을 바른 바늘처럼 내 눈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11월 5일 새벽 2시 강남구 최고급 룸살롱 250만 원 결제. 11월 10일 오후 3시 모 가상화폐 거래소 1000만 원 이체. 11월 15일 늦은 밤 불법 대부업체 이자 상환 350만 원. 숨이 턱 막혔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위로 쓸어 올렸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심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빙판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과장님 접대도 부서 회식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난 1년 내내 강민우는 내 뒤에서 미친 사람처럼 가상화폐 투기에 빠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가 살인적인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 분명했다. 그가 매달 내 가족카드로 긁어댄 그 거액의 돈들은 전부 밑 빠진 독처럼 불어나는 빚을 돌려막는 데 쓰이고 있었다. 어쩐지 어제 전화통에 대고 그렇게 이성을 잃고 발악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깟 300만 원짜리 월급 통장을 절대 안 내놓으려고 기를 쓰던 이유도. 그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악질 도박꾼이었던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위장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눌렀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카드 분실 신고 및 해지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확인 창이 떴다. 해지 시 가족카드는 즉시 정지되며 연결된 모든 자동 결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보였다. 그 문구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천년 묵은 만년설처럼 차가웠다. 확인.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올랐다. 나는 스마트폰을 식탁에 던져두고 일어나 옷방으로 향했다. 칼같이 떨어지는 날렵한 핏의 검은색 정장 바지와 재킷을 고르고 그 안에 순백의 실크 셔츠를 받쳐 입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격적이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마쳤다. 입술에 바른 쨍한 레드 립스틱은 마치 피를 보기 직전에 예리한 칼날 같았다. 오전 10시. 나는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마포구청 청사 앞 광장에 천천히 차를 세웠다.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고 찬바람이 바싹 마른 낙엽을 휩쓸며 차창을 때려 수산한 소리를 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뾰족한 검은색 하이힐이 잿빛 시멘트 바닥을 단단하게 밟았다. 내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밤새 변호사를 시켜 작성한 이혼 소송장과 법원에 신청한 재산 가압류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다. 나는 구청 1층의 널찍하지만 어딘가 퀴퀴한 종합 민원실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믹스커피 냄새와 오래된 서류철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수십 개의 책상이 정렬되어 있었고 유니폼을 입은 공무원들은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민원인들과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도시계획과라는 팻말이 붙은 구역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내가 채 다가가기도 전에 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를 찢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강민우. 이 개새끼야. 내가 구청에 숨어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거칠고 험악한 깡패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캐비닛 뒤에 서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막장극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싸구려 검은 양복을 입고 목덜미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 셋이 강민우의 책상 앞을 험악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우두머리 껴긴 빡빡머리 남자가 두꺼운 차용증 뭉치를 들고 굵은 손가락으로 강민우의 이맛박을 사정없이 삿대질하며 찔러대고 있었다. 어젯밤이 결제일이었는데 내가 걸어놓은 카드에서 한도 초과가 떠. 내가 감히 우리를 갖고 놀아? 목숨이 2개라도 돼. 빡빡머리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천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에 있던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경악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민원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머, 저거 강 주무관 아니야? 어쩌다 사채꾼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허구한 날 마누라가 외국계 임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빚을 쩍. 경멸과 조롱,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그 수많은 시선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강민우의 온몸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사무실 의자에 잔뜩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머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땀에 절어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목 졸린 닭처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형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와이프 카드가 갑자기 정지된 모양인데
제가 지금 당장 연락해서 어떻게든 돈 마련해 오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저희 과장님도 계시는데. 퍽. 두툼한 노란색 서류철이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며 강민우의 뒤통수 위로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강민우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의자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배가 툭 튀어나온 중년의 남자가 길길이 날뛰며 달려오더니 강민우의 코앞에 대고 쌍욕을 퍼부었다. 강민우, 이 썩어빠진 새끼. 내가 구청을 지 안방인 줄 알아? 사채업자들이 사무실까지 쳐들어오게 만들고 구청장님 얼굴에 똥칠을 해. 내 놈 새끼 당장 모가지야. 강민우는 뒤통수에 깨질 듯한 통증도 잊은 채 바닥을 기다시피 일어나 과장님을 향해 미친 듯이 허리를 굽혔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굽신거리면서도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나는 캐비닛 뒤에 서서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웅웅거리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강민우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뚜 하는 끊김 음을 들은 강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제다이얼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하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전화 좀 받아 지아야. 제발 한 번만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그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빡빡머리가 강민우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보아하니 그 돈 많다던 마누라한테 팽당한 모양인데.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예의 차릴 필요 없지? 따라와, 이 새끼야. 강민우는 돼지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서 두 다리를 바둥거렸다. 놓으세요. 사람 살려. 과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원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청원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지만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에게 섣불리 손을 대지는 못하고 머뭇거렸다. 나는 길 잃은 똥개보다도 비참해진 강민우의 몰골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가 평생을 우려먹던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이 순간 만천하에 발가벗겨져 바닥에 짓밟히는 꼴을.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 따위는 먼지 한 톨만큼도 없었다. 오직 복수를 완성했다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짜릿한 쾌감만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캐비닛 뒤에서 걸어 나왔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때리며 또각, 또각, 맑고 서늘한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내 앞에서 길을 비켰다. 나는 강민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험악한 사채업자들과 경악에 빠진 과장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얼룩이 묻은 강민우의 책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강민우, 나는 멱살이 잡힌 채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남자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고인 물처럼 싸늘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혼 소송장과 재산가압류 통지서야. 내가 밖에서 끌어다 쓴 그 더러운 빚더미들. 내 돈으로는 단 한 푼도 갚아줄 생각 없으니까 꿈 깨야. 그리고 내 가족 카드도 어젯밤에 내가 잘랐어. 앞으로 펼쳐질 내 밑바닥 인생에 행운을 빌어. 말을 마친 나는 동공이 찢어질 듯 커지며 절망적인 비명을 토해내는 강민우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리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썩은 뇌와 절망이 진동하는 그 구청 로비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빠져나왔다. 바깥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나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다.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렀다. 그 난장판이 벌어지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서울에는 뼛속까지 시린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11월 25일. 일산 전셋집 계약 만료일. 나는 포르쉐 운전석에 앉아 일산의 그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 으슥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차창을 아주 조금 내리자 바싹 마른 낙엽 냄새를 품은 시린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아파트 현관문 앞을 응시했다. 유니폼을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두툼한 빨간 딱지 뭉치를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싸구려 이민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찌그러진 종이 상자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꽉꽉 채워둔 커다란 김치통 위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 산발을 한 채 두 손으로 허벅지를 미친 듯이 내리치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을 쏟아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 죽어. 나 죽어. 그 천하에 찢어 죽일 독사 같은 년이 기어코 이 집을 빼앗아 가버렸어. 과부 호러미의 자식들까지 다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게 생겼네. 그녀의 목은 이미 완전히 쉬어버려서 마치 목이 짓밟힌 까마귀처럼 쇳소리만 긁어대고 있었다. 그 옆에 선 강유진은 보풀이 잔뜩 인싸구려 패딩을 껴입은 채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염에서 온 칼바람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버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마네킹 같았다. 불과 일주일 전 강남의 그 안사돈이 신랑을 대동하고 이 전셋집으로 쳐들어왔었다. 강씨 집안이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전액 압류당하고 알거지로 쫓겨날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안면을 몰수했다. 시어머니의 코끝에 삿대질을 해대며 사기 결혼을 한 거지년들이라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고 즉시 변호사를 통해 혼인 무효 소송장을 접수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강씨 집안에서 받은 예단과 축의금을 모조리 토해내라고 윽박질렀고 강유진이 혼수로 해갔던 그 싸구려 가전제품들마저 신랑이 인부들을 시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한때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강유진은 순식간에 강남과 마포 일대 사모님들 사이에서 천하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결혼한 지 3일 만에 파혼당하고 신혼여행은 근처에도 못 가본 채 사기 결혼녀라는 주홍글씨를 달게 된 여자. 법원 집행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이 여사님, 당장 개인 물품 챙겨서 퇴거해 주십시오. 이 부동산의 보증금은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가압류되어 실투자자인 윤지아 씨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계속 여기서 억지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개처럼 집행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옆에 대기하던 경찰들에게 단숨에 제압당했다.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이 집은 내 아들이 산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라고. 그녀는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한때 곱게 단장했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소리 없이 지켜보았다. 3년 전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8시간 동안 동태전을 부치게 만들었던 그 서러운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내 돈으로 구한 집을 자기 아들 능력이라며 교회에서 떵떵거리던 그 오만한 입술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차창을 닫아 올리며 바깥에 저 구역질 나는 발악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가속 페달을 밟자 검은색 스포츠카는 우아한 흑표범처럼 그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추억이 깃든 곳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며칠 뒤 광화문, 내가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 본사 로비.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차갑고도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맞춤 정장을 빼입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로비를 오갔다. 나는 막 중요한 글로벌 화상 회의를 끝내고 한 손에 아메리카노를 든 채 전용 임원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두꺼운 기둥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코를 찌르는 싸구려 소주 냄새와 오랫동안 씻지 않은 시큼한 악취를 훅 풍기며 나를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해왔다. 지아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크게 흔들리며 갈색 액체 몇 방울이 새하얀 실크 셔츠 위로 튀어 작은 얼룩을 남겼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내 발목을 사생결단으로 끌어안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강민우였다. 지금 그의 꼴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뒹구는 노숙자보다도 더 처참했다.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때에 전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눈을 다 가리고 있었고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파였으며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동상과대로 뒤덮인 더러운 손가락이 내 하이힐 모서리를 사생결단으로 긁어대고 있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강민우가 고개를 치켜들었다. 콧물과 눈물, 그리고 먼지로 뒤범벅된 그 얼굴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비참했다. 나 구청에서 잘렸어.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반지하방으로 쳐들어오고 엄마는 계단에서 굴러다리가 부러졌는데 유진이는 집구석에서 미친년처럼 물건 집어 던지며 쌍욕만 해대고 그 반지하방은 곰팡 내에 보일러도 끊겨서 우리 식구 다 얼어 죽게 생겼어. 그는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찧어댔다.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그 5억 원 보증금만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면 나 진짜 평생 내 발닦개로 살게. 우리 엄마 무릎 꿇고 빌게 할게. 제발 우리 부부로 산 3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숨통 좀 트이게 해줘.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극도의 경악과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지만 이번에 쏟아지는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은 온전히 강민우 한 사람을 향해 꽂혀 있었다. 나는 동요 하나 없는 싸늘한 눈동자로 그를 굽어보았다. 마치 바닥에 눌어붙은 구역질 나는 오물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부부로 산 3년, 나는 그 단어를 곱씹다 문득 헛구역질이 났다. 나는 오른발을 살짝 들어 올려 하이힐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굽으로 강민우의 그 시커멓게 떼낀 손등을 자비 없이 짓밟아버렸다. 아, 강민우가 짐승처럼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손을 놓았다. 나는 더러운 것이 묻은 양 뒤로 2걸음 물러섰다. 가방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꺼내 그가 만졌던 구두코를 신경질적으로 닦아냈다. 최 보안팀장님, 나는 이미 무전을 듣고 달려온 체격 좋은 보안팀장을 향해 차갑게 지시했다. 우리 회사 보안 시스템이 언제부터 이렇게 허술해졌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개장수가 들어와서 로비 바닥을 더럽히게 내버려 둔 거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최 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니 내게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 이사님. 저희 측 과실입니다.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손짓을 하자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바닥에서 뒹굴며 앓는 소리를 내는 강민우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다. 이거 놔. 지아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독사 같은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강민우는 허공에 들린 채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입에 담지도 못할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구두를 닦은 물티슈를 옆 휴지통에 툭 던져 넣고는 그에게 단 한 줌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당장 끌어내세요. 만약 이 회사 반경 100m 안에 다시 얼씬거리면 즉시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시고요. 얼음장 같은 지시를 남긴 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이미 문이 열려있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강민우의 그 절망적이고 처절한 비명소리를 바깥 세상으로 영원히 단절시켰다.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솟구쳐 올랐다. 투명한 유리 부스 너머로 내 발밑에 깔린 화려하고도 비정한 서울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며칠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강민우가 거액의 사채 빚을 숨긴 점, 그리고 혼인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가 명백히 남편 측에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즉각적인 이혼을 판결했다. 또한 강민우가 뻔뻔하게 요구한 재산 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다. 나는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와 일산 전셋집 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해 내 결혼 전 재산을 단 1원도 뺏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 강민우는 말 그대로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다. 게다가 그에게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천만 원의 사채 빚과 공무원 파면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절망적인 시궁창 인생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조수석 시트 위에 판결문을 아무렇게나 툭 던져두고 포르쉐의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묵직하고도 힘찬 배기음을 뿜어냈다. 나는 선글라스를 껴서 눈가에 서린 차갑고도 눈부신 빛을 가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강민우네 가족은 지금 관악구 어딘가에 있는 1년 내내 햇빛 한 줌 안 드는 반지하방에 옹기종기 처박혀 있다고 한다.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고
비만 오면 하수구 똥물이 방구석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그런 곳. 매일 밤, 그 좁아터진 방구석에서는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 같은 싸움이 벌어진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리며 강유진에게 유흥업소에라도 나가서 술 따르고 빚 갚으라며 악다구니를 쓴다. 강유진은 집에 남은 이 빠진 밥그릇들을 모조리 깨부수며 오빠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다며 악을 쓴다. 그리고 강민우는 그 사달 속에서도 곰팡내 나는 눅눅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문 밖에 찾아온 사채업자들이 빨간 레커로 돈 갚아라라고 칠해대는 소리를 들으며 벌벌 떨고만 있다고 한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수준에 딱 맞는 시궁창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나 윤지아는 이 도시의 가장 층고 높은 곳에서 오직 나만의 눈부신 햇살을 맞이할 것이다. 가속 페달을 밟자 검은색 스포츠카가 꼬리를 무는 서울의 빽빽한 도로 위로 합류하며 우아하고도 날렵한 번갯불처럼 달려나갔다.